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는 이 채널을 키우고 댓글 토론은 이 채널을 더욱 빛이 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러 공식과 우주 에너지 순환의 두 번째 소재로서 음양 오행설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요. 음양 오행설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에너지 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한 현대 과학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여드리는 사진들, 인터넷상에서 수집된 그림들인데요. 그 그림들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 그림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1대1로 잘 대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해하시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일러 공식과 에너지 순환에 대한 3차에 걸친 시리즈 첫 번째 강의, 오일러 공식의 유도 과정과 그 결과식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모든 수식은 각 변수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변수들 사이의 관계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곧 그 수식으로 표현되는 물리법칙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일러 공식은 자연지수 함수 2의 x 승, 거기에서 변수 x를 허수 영역의 변수 ix으로 대체함으로써 실수 영역 내의 함수를 허수와 실수 영역을 동시에 순환하는 함수 2의 ix승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연상수 2는 어떤 본래의 양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대해서 n분의 1씩 누적 증가해 갈 때 그때의 식은 1 플러스 n분의 1 그 전체 n승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n을 무한으로 함으로써 증가율, 그런 제로에 근접해가고 n분의 1은 제로에 근접해가고 시간은 무한으로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때 접근해가는 값, 다시 말씀드려서 1 플러스 n분의 1 전체 n승에서 n을 무한으로 했을 때 접근해가는 그런 값에 해당하는 것을 자연상수 2로 놓습니다. 그래서 2는 무리수이고요. 무한히 나가는 무한소수 무리수이고요.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이 자연상수 이 값은 증가율을 최소로 한다는 것은 n분의 1, n을 무한으로 할 경우에 재료에 가까워지죠. 증가율을 최소로 하면서 영원히 접근해 갈 수 있는 값, 영원히 접근해 간다는 것은 n승, n은 여기서 시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원히 접근해 갈 수 있는 값,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상수 이 값은 영원히 그 존재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값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지수함수 2의 x승을 보면은 그 2의 x는 계속해서 미분해도 같은 함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허수 영역으로 확장한 오일러 공식 2의 ix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그 식은 복소 평면상에서, 즉 가로축을 실수로 하고 세로축을
허수축을 했을 때 그 복석 평면에서 반지름 1인 원에서 순환에 해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2ax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오일러 공식은 자연상수 2 그리고 허수 i 실수 x 삼각함수 코사인 그리고 사인 여기에 존재를 나타내는 고유상수 1 그 다음에 무존재를 나타내는 제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 공식이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식은 다음에 강연을 해드릴 3차 강연에서 우주에서 에너지가 발생 소멸이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이 되면 우주 공간의 각 위치상에서는 밀도 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관련시킬 수가 있는지, 즉 자연상수 2의 값 2.718 계속해서 나가는 이 값은 현대 물리학이 우주 공간을 관측하면서 얻어진 우주 배경 복사열 CMBR 값 7.25K 즉 절대 온도 7.25도에 해당하는 그 우주 배경 복사열과 매우 근접한 수치인데요. 이는 에너지의 발생 소멸이 있으면서도 각 위치에서는 배경 복사열 값이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빅뱅설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배경 복사열을 중요한 증거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배경 복사열 2.725 K 그 값이 즉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퍼져 있는 등방적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방향에서 각계 측정이 되는 균일하게 퍼져 있는 그런 에너지 값이 빅뱅설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 배경 복사열은 빅뱅이 일어나고 난 후 그때의 빛이 현재 남아서 전체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으면서 배경 복사열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배경 복사열을 빅뱅설의 중요한 증거로서 이용하고 있는데 꼭 그 빅뱅설의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만 하는지, 우주 전체의 에너지 양과 우주 크기는 변할 수 있다고 나는 말하고 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우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우주에서는 에너지 발생과 소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건 종합적으로 다음 3차 강연에서 다룰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연지수 이 값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을 이전 시간에 강의는 요약으로 하면서 금주 강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금주 주제는 음양 오행설과 에너지 순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여기서 순환이라고 하는 말부터 잠깐 정확한 의미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순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처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삼각함수처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클처럼 그 주기를 정확히 반복한다는 그런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변화를 하면서 때로는 처음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교적 느슨한 의미로 사용되지, 순환한다 했을 때, 특히 제가 여기서 순환한다는 말을 쓸 때는 그런 정확한 주기를 가진 반복이 아닌, 반복을 포함하기는 하되 그 주기성이 없더라도, 불규칙적이더라도 처음 상태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순환이라 부른다. 이렇게 순환에 대한 의미를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음양오행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그늘 지는 곳과 햇빛 비치는 곳, 음지와 양지라고 하죠. 밤과 낮, 여자와 남자 또는 남녀 성관계, 암컷과 수컷, 자연의 일반적인 변화, 태극기, 당신은 음양오행설을 얼마나 믿으신가요? 당신은 풍수질이나 사주팔자나 운세를 얼마나 믿고 또한 한의학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물론 저는 제가 한의학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름을 잘 지어서 성공한다는 그 장명, 요사이 계명이, 이름 바꾸는 계명이 매우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름을 잘 지어서야 성공한다는 그런 장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받아들이시나요?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과하다거나 미신으로 간주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리세계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세계는 철저히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속된 사슬에 의해서 변해가기에 모든 물리적 변화와 현상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노력을 다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확인하기 전에는 오랜 동안 잘못 알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로서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의 발생 소멸과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물리세계 문제이고요. 이 불확정성 원리는 소립자에 있어서 위치와 그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아무리 정확하게 알려고 해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소립자 영역으로 갈수록 그 존재가 불명확해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특히 물리세계하고 위치의 세계, 경제면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에너지 소멸과 발생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상적인 문제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 그 전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고 그렇지 않는 것을 그러한 것으로 믿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레오 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종교적인 재판을 받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고, 그런데 그 지동설, 즉 그 전에는 천동설이었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천동설이었고요. 인간의 역사가 400만 년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구의 역사는 40억 년, 우주의 역사는 137억 년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역사가 400만 년인데 갈릴레오 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지구는 태양계 내의 여러 혹성 중에 단지 조그만 혹성에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그러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런 작은 혹성에 해당할 뿐이다. 물론 태양계 전체도 우주로 보면은 그렇게 미미한 영역에 해당됩니다만은 하여간 그 지동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일은 400만 년의 역사 중에서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1000년도 안 됐죠. 그 전에는 땅이 평평하다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모르면서 땅은 평평하다. 그래서 계속 직진해 나가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 밑에는 지옥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지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실을 알게 될 때까지 잘못되게 알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쉽게 과학과 비과학, 과학과 미신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세계의 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계는 최대한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증명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과학이 우리 세계를 완전하게 규명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규명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규명을 해내기 전까지는 잘못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을 오늘의 서론으로 하면서 오늘의 주제인 음양오행설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양오행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에서 오랜 역사 동안 만물의 불길과 생명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어왔지요. 자연 만물의 발생과 변화, 물질의 성질, 인간의 성격 또는 인간의 육체라든가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든가 이것들은 물론이고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느끼는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우리 세계의 운동과 여러 가지 현상들, 즉 빠르기, 세기, 강한 정도, 그리고 크기, 색, 모양, 냄새, 맛, 온도 이런 것들에도 음양오행설이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체질, 오장육부 등 각 기관의 기능, 개인의 성격, 심리, 감정, 행동, 대인관계, 사회적 활동 양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도 음양오행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간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과거와 미래까지도 연장 확장해서 유출을 하는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운세를 본다든가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사주팔자를 본다든가. 그 자연에서 서로 반대되는 자연 현상으로는 낮과 밤, 그 주야, 밝고 어둠의 명암,
남자와 여자 또는 암컷과 수컷의 성별, 그리고 자석이나 지구 위에서 존재하는 남극과 북극, 원자로 들어가면 양자와 전자가 있죠. 양자를 플러스, 전자를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만, 그리고 단단하고 자유로운 것, 고체와 기체, 그리고 액체, 액체는 유연하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방향성 차원에서 동서, 남북, 계절에 있어서 봄, 가을, 여름, 겨울, 추나 추동, 그에 따른 더위와 추위, 뜨거움과 차가움, 어떤 정도에서 강하고 약한, 강약, 단단하고 유연한, 들어가고 나가고 삐죽하고 움푹 파여있고 하는 요철, 크고 작음의 그 대소, 높고 낮음의 고저, 색에 있어서는 검고 하얗고 흑백, 빨갛고 파랗고, 또 삶에 있어서는 삶과 죽음, 늙음과 젊음, 그 노소, 어떤 거래에 있어서 손해와 이익, 증가와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의 예로서 기쁨과 슬픔,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성질들이죠. 이처럼 반대되는 자연의 현상과 물질의 상태 또는 운동, 인간의 느낌과 감정,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이 때로는 서로 싸우고 섞이고 조화되고 서로 어울리고 교제되고 순환하면서 중간의 것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낮과 밤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구 자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추나 추동 후 계절은 지구 공전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물론 태양과 지구 관계 상에서 자전과 공전, 그래서 낮과 밤이 만들어지고 1년 계절이 만들어집니다만, 또한 물질의 성질이 원자와 분자의 구조에 의해서 다양한 특성과 중간적 성질들이 있게 된다. 그런 성질들에는 극과 극의 반대 특성이 있을 수 있으면서 극과 극 사이의 중간 특성들, 여러 단계의 중간 특성들도 있다. 그리고 보다 보편적으로는 그 원자나 분자들은 모두 에너지로 되어 있고,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전체가 하나로 열려서 교류하면서 변해가고 있고, 우주 내에 있는 그 개체들, 구분해서 인간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그 개체들은 임시적인 구조, 임시적인 밀도, 그 차이에서 구분이 되고, 그런데 임시적으로 구분이 되면서도 성질이 극과 극 또는 그 중간들 사이 수준들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물론 아직도 생명들에 있어서 암수, 암컷과 수컷, 암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암수는 대체적으로 번식을 하는 기능에 해당합니다만은, 번식을 위해서 꼭 암수가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암수 교배
또는 교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나무를 꺾어다 꽂으면 다시 살기도 하고 박테리아 같이 몸을 나누면서 분절 방법으로 번식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암수가 꼭 번식을 위한 것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암수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읽은 철학책 중에서 하나가 그 소크라테스가 사랑이란 것을 풀이를 하지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풀이를 하는데요. 태초에 인간은 남녀 성 구분이 없이 중간적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성이 없는 존재로서 단순히 신의 신복, 신의 충실한 그 신하로서 지혜만이 주어지면서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주어진 지혜가 꾀로 늘어나면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내려다보니까 자꾸 꾀를 부리면서 앞으로 위험해질 그런 자기 자리를 넘보든가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되어서 인간을 불려서 벌로서 반으로 나누어서 힘을 약화시킨 후 그 뒤부터는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해야 후세를 이어가도록 했다. 힘도 약화시키고 수명을 제한하면서 사랑과 교미를 통해서 후세를 이어가도록 했다. 그래서 그때 단적으로 자른 면을 모아서 거죽을 모아서 만든 것이 배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사과를 반쪽을 내면은 안이 나타나죠. 그래서 껍질을 잡아당기 모아서 묶은 부분이 배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소크라테스가 태초에는 남녀 성별이 없었다. 영원히 성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신이 만들었는데, 꾀가 늘어나면서 벌을 받게 되어서 이렇게 수명을 가지면서 남녀 사랑에 의해서 만나서 결합하면서 후세를 늘려가야 한다. 여러분들 사랑이라 하면은 항상 배와 배가 만나지요. 등졌다 하면은 남남이지요. 같은 짝이 아니지요. 하여간 간단히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음양오행설에 의하면 음과 양은 태극으로부터 발생이 되고, 오행, 앞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오행은 음양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태극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태극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저 오묘한 신비스러운 그런 태극, 오묘한 태극,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태극이 음과 양을 만들고 음과 양이 오행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오행은 자연을 또는 물리세계를 이루는 대표적인 5가지 요소, 불의 화, 물의 수, 나무의 목, 쇠의 금, 흙의 토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행은 불, 물, 나무, 쇠, 흙, 한자로 말씀드리면 화, 수, 목, 금, 토, 이 5가지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주 그 요일 이름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떠오르시죠? 이런 5가지는 음양에 의해서 빚어져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만물의 원소는 불이다. 아니다. 만물의 원소는 물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철학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만물의 원소는 물이다 이렇게 말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오행은 그 자연을 이루는 대표적인 5가지 요소,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를 오행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 오행의 5가지 요소들은 주일, 요일들을 나타내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또한 태양계 내의 항성 이름들로 사용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가장 윗부분은 이제 요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렇게 되어 있고요. day를 뺀 Sun, Mon,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것들은 그리스 신 또는 로마 신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신 이름에서 많이 따왔고요. 또한 그리스어 또는 로마어, 라틴어 이것들이 게르만어 또는 영어로 변화되어 오면서 적절히 만들어져 왔다고 그렇게 자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썬데이는 선은 그대로 해가 되고요. 먼데이, 월요일, 먼은 문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요. 라틴어 루네라는 것으로부터 해서 여러분들 음력을 루너 캘린더라고 하죠. 음력 달력을, 음력 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달력을 루너 캘린더라고 하는데, 그 루너에서 왔다고 합니다. 달을 의미하는데요. 그 다음에 웬스데이, 이건 라틴어의 마르스에서 왔는데, 그 마르스는 로마의 그 군신이라고 합니다. 군신이라는 것은 군인을 다스리는 신. 군인은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 다음에 웬스데이, 이거는 라틴어 머큐리에서 왔는데, 그리스 신으로 보면은 헤르메스 신인데, 헤르메스 신은 신들의 사자, 즉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성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ursday, 이거는 선더는 천둥이죠. 라틴어로 보면 주피터와 관련이 있는데, 주피터는 이제 목성이죠. 그리스 신으로 보면 제우스, 신 중에서 왕, 그 제우스 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런 선더는 가장 무서운, 옛날에는 천둥 번개, 그 신의 왕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무서운 무기지요. 프라이데이는 라틴어 그 비너스, 게르마닉어에는 프리거라는 거기서부터 왔는데, 프리거 거기서 프라이데이를 따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스 신으로 보면은 아프로디테, 즉 사랑과 미우신 비너스라고 하죠. 그것과 관련이 있고요. 세터데이는
세턴, 라틴어의 세턴과 관련이 있는데, 이건 그리스 신으로 보면은 크로노스, 즉 농경의 신, 농사짓는 농경의 신과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그 혹성들과 관련시켜 보면은 일요일 해, 월요일 달, 화요일은 화성, 수요일은 수성, 목요일은 목성, 금요일은 금성, 토요일은 토성, 신과 관련돼서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동시에 그 신들이 의미하는 속성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간단히 한번 다른 소재로 나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현재의 주일에 대한 영어 이름은 라틴어에서 신들의 이름으로부터, 그리고 일부는 독일어를 거쳐서 일부는 원영어, 옛날 영어로부터 붙여진 것으로 말해지고 있고, 현재 한자 이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한자 이름은 또는 그 혹성 이름은 해, 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한자 이름은 영어 이름을 오행과 관련을 시키면서 한자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 네이버 지식인의 오행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글 쓰신 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를 드리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오행에서 화, 즉 불을 양의 극, 수, 물을 음의 극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토, 즉 흙을 중앙에 놓고 불과 물 사이 중앙에 놓고 목, 나무를 양의 즉 양이 좀 더 강한 그 다음에 금, 그 쇠를 음이 좀 강한 음의 양으로 놓아서 이렇게 5 요소들이 배치가 되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서로 생성도 시키고 죽이고 제압하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교류 순환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물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를 통해서 불이 붙고, 나무가 타고, 남은 재는 흙이 되고, 흙에서 금속이 만들어지고, 금속이 물을 머금는다, 그래서 순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가지 법칙을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생성과 관련된 법칙, 그 공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X 생 Y, X가 Y를 생성한다, 그래서 X 생 Y 이라는 공식으로 표현하면서 X가 Y를 생성한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 예로서 목생화라고 하면, 목은 나무지요, 화는 불이고요. 나무가 불을 생성한다가 됩니다. 또한 이 공식의 반대로 X 극 Y가 있는데, 즉 제압한다, 죽인다 의 뜻으로 극을 쓰는데요.
x가 y를 제압한다 또는 죽인다 으로서 x 극 y 생성의 반대죠. 이는 서로 상극을 이루면서 x가 y를 제압하는 죽이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예로서는 물이 불을 제압한다 는 그런 표현으로 수극화, 물이 불을 제압한다, 수극화. 그 다음 불이 쇠를 녹인다 그런 것으로서 화극금, 쇠가 나무를 꺾는다 뜻으로서 금극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행의 다섯 그 요소들은 각기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작용에 의한 변화에 있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예로서 목은 나무의 속성이면서 생물을 대표하는데, 생성, 뻗어나가는 거, 자라는 거, 자라는 거, 뿌리내는 거, 시작하는 거, 앞으로 진전되어 나가는 거, 그런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즉 목의 속성은 생성, 뻗어나가는 거, 자라나는 거, 뿌리 내리는 거, 시작하는 거, 나아가는 거, 즉 생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오행 다섯 가지들이 각각의 속성들을 서로 다르게 갖는데, 그러한 속성들을 그 해석자들 또는 오행을 풀이를 하면서 그걸 활용하는 그런 해석자들은 그 역량에 따라서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사고하는 능력 등 그 역량에 따라서 상생과 상극을 통해서 어떤 결과 값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고에 생각하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의미와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주관적인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됩니다. 한 예시를 들면, 그 수를 사고, 생각, 판단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것을 놓으면 수생목이 되면서 물이 나무를 생성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고에서, 즉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목이 되는데, 그 결과로 행동, 실행, 성장 이런 것들이 목이 되죠. 그래서 사고를 함으로써 행동과 실행, 성장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목생화라고 말할 경우에 화를 감정, 추진, 열정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화생토로 토를 흙을 경험, 토생금으로 금을 굳어진 것, 직관, 습관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금생수로 환원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오행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이게 수생목이죠. 행동을 열정으로 불러오며, 그게 목생화. 열정은 경험이 되고, 화생토. 경험은 습관이 되며, 토생금. 습관을 통해 생각하게 된다. 금생수라는 일련의 그 오행의 상생을 통한 그 해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을 옳은 것으로 일단 해놓고, 그 극성을 따져본다면 수극화로 해서 생각이 열정을 죽이는 일, 화극금, 열정이 습관을 죽이는 일, 금극목, 습관이 행동을 저지하는 일, 목극토,
행동이 경험을 누르는 일, 토, 극, 수, 경험으로 생각을 누르는 일,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 방식으로 산출한 값을 토대로 해서 뭔가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을 목, 나무 속성, 그런 기가 없다고 하거나 수, 그 물에 해당하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내가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생각이 부족해서다 라고 하거나 금, 그 쇠의 속성이 많아서 목이 죽었다, 즉 나무가 죽었다고 해석을 하거나 내가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좋지 않은 습관 때문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게 해주는데, 예로서 당신은 체질상 수기, 물의 속성, 즉 생각이 가득하나 이를 목의 속성, 나무의 속성,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오행이 순환하지 않아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고요. 또는 당신은 물의 속성, 수기, 그 생각이 부족하고 나무의 속성, 목기, 행동만 과대하니까 하는 일을 화기, 즉 불의 속성, 열정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직관이 부족하니 경험을 쌓으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 열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행동을 열정으로 이어가라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고, 습관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라 말해줄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오행, 자연을 이루는 5가지 요소들, 화수, 목, 금, 토, 불, 물, 나무, 쇠, 흙, 이 5가지 자연의 요소들, 그 요소들이 갖는 속성들을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속성들 사이에 때로는 서로를 상승시키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속성을 때로는 사람 특질 또는 오장육부의 기능, 어떤 자연의 변하는 원인과 결과, 그러한 관계로 만들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해석 속에는 그 해석자의 능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주관이 존재할 수 있고 아주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사주팔자니, 풍수지리니, 한의학에서 처방이니, 또 인간관계 해석이니, 이러한 것들에 활용될 수 있다. 풍수지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풍수지리라 하면 묘자리 쓰는 거죠. 물론 건물이라든가 집에 지을 장소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풍수지리에 해당됩니다마는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오행적인 속성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풀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음양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음양 오행설은 주역과 동양 철학이 근간이 되면서 사주팔자나 풍수지리, 한의학이 깊이 들어가 있지요. 주역은 만물의 상, 그 만상을 양의, 이원 2가지 근원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으뜸을 태극이라 하고, 거기서 16개를 걸쳐서 64개로 만들었는데, 이에 맞춰서
철학과 윤리, 정치상의 일들을 해석을 하고 미래까지도 정치는 그런 데 사용이 되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기가 태극기, 가운데 음양, 그 다음에 네 모퉁이에 사괴가 배치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요. 제가 주역을 좀 공부해 볼까 해서 책을 샀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몇 시간 보고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구나 해서 접은 적이 있고, 지금도 두꺼운 책을 가끔 뽑았다가 그냥 넣곤 합니다만은 자세히 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음양 오행설을 과학이 많이 발달해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음양 오행설 이론은 물리세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과학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는 탐구가 아닌 겉에 드러나는 현상,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려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너무도 명확해진 그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밤과 낮, 빛에 의한 어둠과 환함, 추나 추동, 춥고 더운 거, 그리고 그들의 반복되는 거, 그리고 중간적 성질들, 이러한 것들은 태양과 지구 그 관계 사이에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음양 오행설이 만들어지고 믿어졌던 그런 시대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지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학에서도 아직 생명, 암수 발생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남과 여, 암컷과 수컷의 반대적 성질과 그들의 교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생명 현상들, 여기에 가정을 꾸미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감정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남녀, 그것을 자연의 음양, 관계와 연관시키면서 같이 묶어서 온갖 물질과 생물들이 발생, 변화해가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음양 오행설은 물리세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중국을 중심으로 막연하게 겉으로 보이는 대로 물리세계를 관찰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비스럽게 철학적으로 추리를 해내며 추리해가면서 만들어낸 그런 자연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자연의 그 상대성, 물질의 성질, 규칙적인 운동과 변화와 순환, 인간의 심리, 성격, 육체적 그런 특질,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려는 그런 시도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력으로 발전하고 토정비결, 점술, 점성술,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로 계속 진전되어 갖고 멀리는 도교, 이기 이론론, 이원론, 성악, 선상설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양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음미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서양은 다소 일찍이 자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지요. 그래서
동양에 비해서 과학이 먼저 발달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현미경, 미세한 것을 보려는 현미경, 멀리 있는 것을 보려는 망원경, 이런 것들을, 도구들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철저히 자연을 탐구해가는, 그래서 동양에 비해서 과학에서 앞선 그런 거였다고 느끼고요. 대신에 동양은 도교나 유교에서와 같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차라리 인간 사이의 관계, 인본주의, 그 위주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 물리세계는 에너지가 기본이면서 전체 하나로 열려 교조합니다. 여러 번 강조해드립니다만은, 그래서 내부적 그 개체들, 임시로 존재하는 그런 개체들 입장에서는 서로 섞이며 어울리고 더불어서 배타적이고 상대성도 나타나고, 수많은 단계에 걸쳐서 그 물질의 구조와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다양한 성질이 나타나고, 그 성질에 있어서 반대의 극들도 존재하고, 극 사이에는 정도 차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음양오행설은 자연의 변화 원리에 대해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에너지 순환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피상적인 것 현상 위주로 이해하면서 이를 전 물리적 존재들에 적용하고 그 응용을 확장하려는데 비과학성이 있었고 미신으로 흐를 그런 위험성, 그런 위험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그런 주역, 사주팔자, 풍수지리, 인간의 성격과 행동, 양식을 해석하는 것, 운세, 한의학, 장명,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이해에 해당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과 약간의 그 원인을 큰 원인 또는 전체 원인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유추를 계속 해가는 것은 비과학적 그리고 미신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크게 해줍니다. 그냥 오행설이 현대 물리학 차원에서 또는 현대 과학 차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실제와 괴리되는 그 부분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황했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